유배 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한 젊은 도련님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절벽 끝으로 걸어갔지요.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그의 도포를 확 잡아당겼습니다. 그곳에는 약초꾼 소녀 하나가 도련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지요. 그 아이는 왜 목숨 걸고 그를 살리려 했을까요? 오늘도 꽃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복을 가져다 줍니다. 전라도 끝자락 만송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바람이 흩날리는 어둑 새벽 한 남자가 낡은 초가 안으로 내던져졌지요. 그가 바로 윤세암이었어요. 억울하다고 떠들어봤자 소용없다. 여기서 조용히 죽지나 말거라. 지방 수군이 내뱉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문이 쾅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지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세암은 이를 악물었지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왜 형들의 다툼 속에서 혼자 희생양이 돼야 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초가 안은 눅눅하고 냉기만 돌았습니다. 흙벽 사이로 바람이 새어 들어왔고 집 몇 가닥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해 몸은 이미 바닥을 치고 있었지요. 그래도 처음엔 버텼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누군가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그러나 유배지의 시간이란 사람의 의지를 고요히 갉아먹는 것이었습니다. 낮이면 마을 아이들이 돌팔매질을 했어요. 저들에게 세암은 그냥 귀양 온 죄인이었지요. 밤이면 멧돼지 울음소리가 천장을 흔들었고 산짐승이 초가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인기척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누구 하나 그를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괜히 엮이기 싫다는 듯 눈을 피했고 관아에선 최소한의 식량만 던져줄 뿐이었지요. 그렇게 날이 쌓여갔습니다. 하루, 이틀, 열흘. 세암의 눈빛은 점점 탁해졌어요. 처음엔 분노였던 것이 어느 순간 체념으로 바뀌었고 체념은 서서히 더 어두운 생각으로 이어졌지요. 이대로 살아있어 무엇하랴. 어느 날 짙은 안개가 산등성이를 통째로 삼켜버린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세암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도포를 걸쳤어요. 손이 조금 떨렸지요. 그러나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용추암 벼랑이라 부르는 곳이었어요. 한번 발을 헛디디면 끝이라는 곳, 구름도 그 아래서 사라진다는 그곳으로 그는 걸어갔지요. 안개 속에서 벼랑 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암은 발을 멈추고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흰 구름이 소리도 없이 흘러가고 있었지요. 이상하게 평온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는 도포 자락을 단단히 여미고 마지막 발걸음을 내디디려 천천히 몸을 기울였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그의 도포 자락을 세게 잡아챘어요. 거기서 더 가면 안 돼요.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도포 자락을 붙잡은 소나기는 놀랍도록 단단했어요. 세암은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당기며 돌아섰지요. 거기 서 있는 것은 소녀였습니다. 나이 17쯤 됐을까요? 산짐승 털로 만든 조끼 위로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고 등에는 커다란 바구니를 지고 있었어요. 바구니 안엔 뿌리와 줄기가 뒤엉킨 약초들이 가득했지요. 머리카락은 대충 묶여 있었고 뺨엔 긁힌 자국도 있었습니다. 산을 타다 생긴 상처인 듯 했어요. 세암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노기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감히 누구에게 손을. 그러나 소녀는 기죽는 기색 하나 없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나으리 화내시기 전에 발밑 좀 보세요. 세암은 영문도 모른 채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지요. 자신이 마지막 발을 내디디려 했던 바로 그 바위, 겉으로는
단단해 보였지만 속이 텅 비어 있었어요. 오랜 세월 빗물에 씻겨 속이 허물어진 것이었지요. 한 발만 더 디뎠어도 바위째 무너져 내렸을 것이었습니다. 새암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소녀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손에 묻은 흙을 툭툭 털며 말했습니다. 죽을 만큼 억울하면 그 억울함을 풀고 죽어야지요. 그냥 저렇게 떨어지면 바보 되는 거잖아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를 찌르고 들어왔어요. 산골 소녀한테서 나온 말치고는 너무도 날카로웠지요. 새암은 반박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소녀는 다시 바구니를 등에 올려 매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오세요. 걸음을 옮기며 툭 내던지듯 말했어요. 산길 모르시면 또 엉뚱한 데서 발 헛디딜 거예요. 새암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지요. 자신은 한양에서 벼슬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름도 모르는 약초꾼 소녀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니 선뜻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안개 속으로 조금씩 멀어져 갔지요. 새암은 결국 한숨을 내쉬며 발걸음을 뗐습니다. 말없이 소녀의 뒤를 따라서요. 소녀의 이름은 초은이었습니다. 이 산 일대의 약초라면 눈 감고도 캐낸다는 처녀였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산 귀신보다 산을 잘 아는 애라고 했지요. 그 말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초은은 안개 속에서도 거침없이 길을 찾았고 발을 내딛는 곳마다 망설임이 없었어요. 새암은 뒤를 따르며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죽으려 했던 마음도 잠깐 어디론가 밀려난 것 같았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저 소녀의 발걸음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전부였지요. 그것이 윤새암과 초은, 두 사람의 첫 인연이었습니다. 초은의 움막은 산 중턱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집이라고 부르기엔 민망할 만큼 작고 낡은 공간이었어요. 바람이 불면 문짝이 덜컹거렸고 지붕 한쪽엔 이끼가 두껍게 끼어 있었지요. 그러나 움막 안은 생각보다 정갈했습니다. 천장 가득 매달린 약초 묶음들이 은은한 향을 내뿜고 있었고 작은 화로 위엔 뚝배기 하나가 조용히 끓고 있었어요. 초은은 바구니를 내려놓고 새암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새암은 뭐라 대꾸할 틈도 없이 움막 한쪽 낮은 자리에 앉게 됐지요. 초은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무언가를 집어 새암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말린 감초 한 조각이었어요. 씹어보세요. 처음엔 쓴데 계속 씹으면 단맛 나요. 새암은 반신반의하며 입에 넣었습니다. 과연 처음엔 쓴맛이 혀를 감쌌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자 말한 대로 은은한 단맛이 따라왔지요. 이상하게 긴장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초은은 그 사이 약초 몇 가지를 꺼내 화로 옆에 늘어놓으며 줄줄 읊기 시작했어요. 이건 백복령이에요. 기운이 떨어졌을 때 쓰는 거지요. 이건 더덕인데 폐가 안 좋으신 분한테 좋습니다. 이 오갈피는요, 몸이 찬 분한테 써요. 그리고 이건 새암은 멍하니 들었습니다. 약초 이름이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위로가 됐지요. 유배지에 온 뒤로 누군가와 이렇게 말을 섞어본 것이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너는 이걸 다 어디서 배운 것이냐? 새암이 조용히 물었어요. 초은은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어머니한테요. 어머니가 약초를 잘 아셔서 어릴 때부터 따라다니다 보니 저도 알게 됐지요. 어머니가 의원이시냐? 의원은 아니에요. 그냥 아픈 사람 보면 그냥 못 지나치시는 분이셨습니다.
말끝이 조금 흐려졌어요. 새암은 더 묻지 않았지요. 잠시 후 움막 안쪽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초은이 재빨리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다가 병색이 짙은 중년 여인을 부축하며 나왔어요. 초은의 어머니 한씨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몸은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지요. 한씨는 새암을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련님 같은 분이 이 산골에 오다니 팔자가 기구하오. 새암은 그 말에 픽 하고 웃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유배지에 온 뒤 처음으로 지은 부드러운 표정이었지요. 한씨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고 초은은 뚝배기에서 약초차를 떠 새암 앞에 내밀었습니다. 드세요. 몸 안에 찬 기운 빠져요. 새암은 두 손으로 그릇을 감싸 쥐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지요. 그 온기가 어찌나 낯설게 느껴지던지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질 뻔했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잠시 내려놓은 채 새암은 조용히 약초차를 마셨어요. 그날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틈이 하나 생겼습니다. 차갑고 딱딱하게 얼어붙었던 그 자리에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들기 시작했지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새암 자신도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오늘 이 움막에서 보낸 시간이 유배지에 온 뒤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준 시간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새암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이 되면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켰고 끼니도 거르지 않으려 했어요. 초은이 가끔 움막 앞에 약초를 놓고 가거나 산에서 캔 뿌리로 끓인 죽을 들고 오기도 했지요. 새암은 처음엔 받기가 민망했습니다. 벼슬아치 체면에 어린 소녀의 신세를 지는 게 영 불편했어요. 그러나 초은은 그런 새암의 자존심 같은 건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드세요. 안 드시면 제가 다시 들고 올라가야 하는데 산길이 얼마나 먼 줄 아세요? 그렇게 말하며 뚝배기를 툭 내려놓고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새암은 결국 매번 그 죽을 먹었어요. 먹고 나면 속이 든든했고 몸의 기운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부터였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지요. 밤중에 초가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짐승의 발소리가 아니었어요. 흙을 밟는 소리, 그것도 사람의 것이 분명했지요. 새암은 처음엔 마을 사람이 지나가는 거려니 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지나치지 않고 주변을 맴돌았어요. 한참을 그러다 사라지는 것이었지요. 다음 날 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암은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달빛이 흐릿하게 내려앉은 마당 너머로 검은 갓을 쓴 사내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순간이었어요. 눈을 깜빡이자 이미 사라지고 없었지요. 꿈을 꾼 것인지 실제로 본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느낌만큼은 분명했어요.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초은이 해가 지기도 전에 황급히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지요. 나으리, 오늘 산 아래에서 이상한 사내가 둘이나 기웃거렸어요. 저를 보더니 슬그머니 사라지긴 했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새암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초은은 작은 횃불을 밝히며 새암을 초가 뒤편으로 데려갔습니다. 풀숲을 헤치고 들어가자 땅이 파헤쳐진 흔적이 보였어요. 누군가 일부러 파놓은 것이 분명한 구덩이였지요. 깊이도 제법 됐고 위에 마른 풀과 나뭇가지로 교묘하게 덮어놓은 상태였습니다. 낮에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쳤다면 그대로 빠졌을 것이었어요. 새암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누가 한 짓이냐? 혼잣말처럼 내뱉었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론 이미 알고 있었지요. 자신이 이곳에 유배오게 된 것이 단순히 권력 다툼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군가 처음부터 자신을 없애려 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초우는 구덩이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셔야지요. 나으리 죽으면 누명도 영영 못 벗는 거잖아요. 억울하다는 걸 밝히려면 살아있어야 하는 거고요. 담담한 말투였어요. 그런데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크게 울렸습니다. 새암은 초운을 바라봤어요. 횃불빛에 비친 소녀의 얼굴은 또래 나이답지 않게 차분했지요. 두려운 기색도 없었고 과장된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눈빛이었어요. 그 순간 새암은 깨달았습니다. 초우는 이미 자신에게 단순한 은인 그 이상이 돼 있었어요. 유배지라는 낯설고 차가운 땅에서 그녀는 어느새 새암이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되어가고 있었지요. 바람이 풀숲을 흔들었습니다. 횃불이 일렁였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그 구덩이를 바라봤지요. 그리고 그날 밤 새암은 처음으로 제대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사라지는 것이 두려웠지요. 그 두려움은 살아야겠다는 의지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며칠째 한시의 기침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초우는 티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새암의 눈에는 그녀의 얼굴이 조금씩 어두워지는 것이 보였어요. 약초를 캐러 산을 오를 때도 죽을 끓일 때도 초운의 시선은 자꾸 움막 안쪽을 향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암이 초가 앞에 앉아 있는데 산 아래쪽에서 초운이 뛰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바구니도 없이 맨손으로 달려오는 것이었지요. 그 모습만으로도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나으리, 어머니가. 새암은 곧바로 일어나 초운을 따라 움막으로 달려갔어요. 한씨는 자리에 쓰러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한 것을 넘어 잿빛에 가까웠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초운이 황급히 옆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지요. 새암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의원을 불러야 했지만 이 산골에 의원이 있을 리 없었어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초운이 알려준 대로 약초를 다리는 일뿐이었지요. 새암은 화로에 불을 살리고 물을 올렸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한씨의 숨이 조금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가느다란 눈을 뜨고 새암을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힘겹게 손을 들어 새암의 손목을 붙잡았지요. 도련님, 목소리가 실처럼 가늘었습니다. 초은이를 부탁하오. 새암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한씨의 손을 꼭 잡았지요. 한씨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숨이 가빴지만 말만큼은 또렷했어요. 오래 품어온 이야기를 이제야 꺼내는 사람처럼 한마디 한마디 힘을 주어 말했지요. 젊은 시절 한씨는 이 고을 수령의 병을 고친 일이 있었습니다. 수령은 오랫동안 원인 모를 병을 앓고 있었는데 의원들도 손을 쓰지 못하던 것을 한씨가 약초 처방 하나로 낫게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 일로 한씨는 고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요. 그러나 존경은 언제나 시기와 함께 오는 법이었습니다. 수령 나으리께서 돌아가신 뒤 어떤 집안에서 말을 퍼뜨렸지요. 한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한씨가 수령을 도구로 죽였다고요. 제 손으로 병을 고쳐드린 분인데 그게 독이 됐다고 했습니다. 새암은 눈썹을 찌푸렸어요. 말도 안 되는 모함이었지요. 그 집안이 어디였습니까? 한씨는 힘겹게 입술을 열었습니다. 이 고을 전 현감의 처가 쪽이었어요. 수령 나으리 돌아가신 뒤 그 자리를 넘봤던 집안이었지요. 우리가 눈엣가시였던 겁니다.
세암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권력 옆에서 벌어지는 일이란 언제나 비슷했어요. 진실은 묻히고 힘없는 자의 억울함은 소문 속에 파묻혔지요. 그때부터였어요. 초은이가 산을 타게 된 게 한씨가 가느다랗게 웃었습니다. 도망다니는 삶이었지요. 마을에 있으면 돌이 날아왔고 시장에 나가면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그러니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만이 우릴 내치지 않았으니까요. 세암은 천천히 초은을 바라봤습니다. 초은은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지요. 늘 씩씩하고 거침없던 그 소녀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어머니 곁의 어린 딸이었습니다. 세암의 가슴 어딘가가 묵직하게 내려앉았어요. 자신은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배를 당한 것이, 누명을 쓴 것이 억울하다고요. 그런데 이 모녀는 달랐어요. 세상으로부터 아예 밀려난 채 산속에서 조용히 버텨온 사람들이었지요. 억울함을 호소할 자리조차 없이 그냥 살아남는 것 자체가 싸움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만의 억울함을 풀 일이 아니다. 세암은 그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말로 꺼내지는 않았지요. 그냥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가슴에 새겼습니다. 한씨는 그날 이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초은은 매일 어머니 곁을 지키며 약을 다리고 손을 잡고 밤새 곁에 앉아 있었지요. 세암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습니다.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오고 화로가 꺼지지 않도록 불을 지켰어요. 두 사람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세암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어떤 감정인지는 아직 몰랐어요. 다만 분명한 건 그 마음이 유배지에 온 뒤 처음으로 느끼는 따뜻한 것이었지요. 한씨가 자리에 누운 뒤로 초은은 더 바빠졌습니다. 약을 다리고 어머니 곁을 지키면서도 약초를 캐러 산을 올라야 했어요. 약재가 떨어지면 어머니의 병을 버틸 수가 없었으니까요. 세암은 그런 초은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만큼은 도맡아 했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지요. 초은이 산에서 내려오다 세암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으리, 오늘 산길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평소에 거침없는 말투가 아니었지요. 세암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산 중턱 바위 뒤에서 남자 둘이 뭔가를 주고받았어요. 처음엔 나무꾼인가 했는데 손에 든 게 연장이 아니었지요. 뭔가 번쩍이는 것이었습니다. 쇠붙이였어요. 칼이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것이었지요. 세암은 미간을 좁혔습니다. 얼굴은 봤느냐? 한 명은 봤어요. 이 고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옷매무새가 달랐어요. 한양에서 내려온 사람처럼 보였지요. 그 말에 세암의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곳에서 누군가 사람을 보냈다면 그 목적은 하나뿐이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세암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화로 불빛이 천장을 낮게 밝히는 초가 안에 누워 귀를 바짝 세우고 있었지요. 한참이 지났을까요?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소리였어요. 하나가 아니었지요. 둘, 어쩌면 셋이었습니다. 세암은 숨을 죽이고 몸을 일으켰어요. 발소리는 초가를 한 바퀴 돌더니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벽이 얇아 말소리가 새어 들어왔지요. 이번엔 확실히 끝내라 하셨다.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건조했어요. 놈이 산에서 떨어졌다고 하면 아무도 의심 안 한다. 워낙 험한 산이니까. 또 다른 목소리가 낮게 받았습니다. 근데 그 소녀는요?
같이 처리하면 되지. 어차피 아무도 찾지 않을 것들이다. 새암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땀이 맺혔지요.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짐작했습니다. 그러나 초음까지라는 말에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소매를 잡아당기는 손이 있었어요. 초은이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새암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지요. 눈빛으로 말했어요. 조용히 라고요. 초은은 새암을 이끌어 초가 뒤쪽 낮은 문 아래로 데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인 채 기다렸어요. 발소리가 다시 움직였고 천천히 멀어졌지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완전히 조용해지고 나서야 초은이 입을 열었어요. 저들은 그냥 좀도둑이 아니에요. 당연한 말이었지요. 그러나 초은의 입에서 나오니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새암은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었어요. 누가 보낸 것인지 알 것 같다. 초은은 새암을 바라봤습니다. 나으리 형제분 중에 한 분이지요? 새암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유배 보낸 것도 모자라 이곳까지 사람을 보내 확실히 없애려 한다는 것을요.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건 재산이었어요. 집안의 전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욕심이었지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나 새암은 이를 악물었어요. 지금 분노할 때가 아니었지요. 살아야 했습니다. 초은이 조용히 말했어요. 나으리,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를 모함한 집안이랑 나으리를 이리로 보낸 집안이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새암은 눈을 들어 초은을 바라봤어요. 무슨 근거로 하는 말이냐? 그 사내들 중 하나 오래전에 봤어요. 어머니가 모함당하던 그 시절에 우리 마을을 드나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억울함이 서로 다른 곳에서 시작됐지만 뿌리는 같은 곳으로 이어져 있었지요. 새암과 초은의 운명은 이미 오래전부터 같은 실에 깨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새암은 긴 숨을 내쉬었어요. 초은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으리 소녀하던 사이가 아닌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요. 나는 반드시 이 진실을 밝힐 것이다. 너희 모녀의 억울함도 함께. 초은은 잠시 새암을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만 계세요. 그럼 길은 열리는 거지요. 바람이 창틈을 비집고 들어왔어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날 밤 음모의 실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결심은 그날 밤 이미 섰습니다. 그러나 실행은 신중해야 했어요. 저들이 이미 주변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새암은 초은과 마주 앉아 낮은 목소리로 의논했습니다. 무작정 내려가면 안 돼요. 초은이 먼저 말했어요. 산 아래 큰 길은 저들이 보고 있을 거예요. 관아 쪽도 믿을 수 없고요. 이 고을 현감이 어느 편인지 모르니까요. 새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배를 오던 날 현감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자신을 보는 시선이 차갑고 무심했지요.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사람은 편이 없는 게 아니라 강한 쪽 편이었어요. 다른 길이 있느냐? 있지요. 초은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자신 있는 눈빛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다닌 산길이 있어요. 마을 사람들도 잘 모르는 길이에요. 가파르고 좁지만 산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옆 고을로 바로 이어지지요. 거기서 역참을 찾으면 한양으로 기별을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새암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초은의 얼굴이 한순간 흔들렸어요.
그러나 금방 다시 단단해졌지요. 이웃 할머니께 부탁드릴게요. 저희 어머니 딱하게 여기시는 분이니까 며칠은 봐주실 거예요. 그 사이에 다녀오면 됩니다. 말은 담담했지만 눈 아래가 조금 붉었습니다. 세암은 그것을 보고도 모른 척했어요. 초은이 원하는 것이 그것일 테니까요. 이틀을 더 기다렸습니다. 저들의 움직임을 살피고 산길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것들을 조용히 챙겼어요. 초은은 마른 약초 몇 가지와 물을 담은 죽통을 작은 보따리에 싸뒀지요. 세암은 초가 바닥 깊숙이 숨겨뒀던 서찰 한 장을 꺼냈습니다. 유배 오기 전 자신의 억울함을 적어둔 것이었어요. 오래전에 쓴 것이었지만 그것이 지금은 유일한 증거가 될 수도 있었지요. 출발은 밤이 가장 깊은 시각으로 정했습니다. 달도 구름에 가린 날이었어요. 안개까지 내려앉아 10걸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요. 세암은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의 눈도 가려줄 테니까요. 초은이 앞장섰어요. 횃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불빛은 오히려 위치를 알리는 것이었으니까요. 초은은 어둠 속에서도 발을 헛디디지 않았어요. 손으로 바위를 짚고 발끝으로 땅을 확인하며 조용히 길을 열었지요. 세암은 그 뒤를 바짝 따랐습니다. 소리를 최대한 줄이며 숨도 최대한 고르게 유지하려 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올랐을까요? 갑자기 산 아래쪽에서 횃불이 번쩍였습니다. 저기다! 외침이 들려왔어요. 짧고 날카로운 소리였지요. 세암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들이었어요. 초은이 세암의 손을 잡았어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세암도 달렸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초은이 이끄는 대로 몸을 맡겼지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고 돌부리에 발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다리가 말을 듣지 않으려는 순간이었지요. 여기요. 초은이 낮게 외쳤습니다. 커다란 바위 옆에 비좁은 틈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 하나가 간신히 들어갈 만한 바위굴이었지요. 초은이 먼저 몸을 낮추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암도 뒤따랐어요. 안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웅크리면 두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어요. 입구는 좁아서 밖에서 보면 그냥 바위 틈새처럼 보였지요.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몸을 최대한 안쪽으로 밀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횃불빛이 바위 위를 훑었습니다. 세암은 눈을 감고 숨을 참았어요. 초은의 손이 그의 손을 꼭 쥐었지요. 차가웠지만 단단했습니다. 발소리가 지나쳤어요.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지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지요. 한참이 지나서야 세암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떨렸어요. 나는 반드시 돌아가겠다. 명예를 되찾고 너희 모녀의 억울함도 함께 밝히겠다. 그게 살아남은 이유가 될 것이다. 초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그러다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살아만 있어주세요. 그럼 길은 열리는 거지요. 바위굴 밖으로 바람이 지나갔어요. 안개는 여전히 짙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어둠도 가릴 수 없는 무언가가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운명을 바꿀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바위굴을 빠져나온 것은 새벽이 밝아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안개는 여전히 짙었지만 하늘 끝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초은은 방향을 확인하듯 잠시 멈춰서더니 다시 앞장섰지요.
새암은 말없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산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길은 초은의 말대로 가파르고 험했어요. 바위를 손으로 짚으며 올라야 하는 구간도 있었고 낙엽이 두껍게 쌓여 발이 미끄러지는 곳도 있었지요. 그러나 초은은 한 번도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산이 자신의 몸처럼 익숙한 듯 거침없이 나아갔어요. 고개를 넘자 아래로 마을이 보였습니다. 새암은 그 광경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살았다는 실감이 그제야 찾아왔지요. 역고을 역참에 닿은 것은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이었습니다. 새암은 역참 관리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어요. 남루한 차림이었지만 말투와 서찰이 그의 신분을 증명했지요. 역참 관리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새암이 꺼내 보인 서찰의 내용을 읽고 나서는 표정이 달라졌어요. 서찰에는 새암이 유배 오기 전 기록해둔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둘째 형의 행적, 집안 재산을 둘러싼 음모, 그리고 자신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게 된 경위였어요. 글씨는 흔들렸지만 내용은 조리 있고 분명했지요. 역참에서 급히 기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중앙에서 조사관이 내려왔어요. 그 며칠 사이 초은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새암이 역참에서 기다리는 동안 초은은 혼자 움직였어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 고을 노인들을 찾아다녔지요. 한 씨가 수령의 병을 고친 일, 그 뒤로 모함을 받은 일, 그리고 그 모함을 퍼뜨린 집안이 새암의 둘째 형 쪽과 오래전부터 연결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입을 열기를 꺼렸어요. 두려웠던 것이지요. 그러나 초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앉아 기다렸고 사정했고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어머니가 지금 자리에 누워 있다는 말에 결국 한 명씩 입을 열기 시작했지요. 증언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노인이 오래된 장부를 꺼내왔어요. 수령이 살아있던 시절 고을 재정을 기록한 장부였지요. 거기엔 새암의 둘째 형 이름이 적힌 거래 내역이 있었습니다. 수령의 죽음을 전후해 고을 재산 일부가 한양 쪽으로 흘러들어간 흔적이었어요. 그것이 전부 연결되는 순간이었지요. 초은이 그 장부와 증언들을 조사관 앞에 내놓았습니다. 조사관은 장부를 펼쳐들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유배 사건이 아니요. 새암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억울했지요. 조사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중앙으로 장부가 올라갔고 둘째 형의 측근들이 차례로 불려갔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것들은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버티던 자들도 결국 입을 열었지요. 진실이란 것이 워낙 단단한 것이어서 한 귀퉁이가 무너지면 전부 따라 무너지는 법이었습니다. 새암의 누명이 벗겨진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한씨 모녀에 대한 모함 역시 공식적으로 바로잡혔지요. 억울하게 퍼진 소문은 소문으로 끝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힘있는 자의 입에서 나왔다면 더욱 그랬지요. 그러나 이제는 달랐어요. 조사관의 문서에 한 씨의 이름이 올랐고 그녀가 억울하게 모함을 받았다는 것이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악한 이들은 법에 따라 처벌됐어요. 그리고 새암은 만송연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죄인으로가 아니었어요. 그냥 한 사람으로 은혜를 갚으러 온 사람으로 돌아갔지요. 초가 언덕을 올라가자 움막 앞이 보였습니다. 초은은 예전과 다름없이 그 앞에 앉아 약초를 다듬고 있었어요. 바구니를 옆에 두고 뿌리를 손질하고 줄기를 묶으며 혼자 앉아 있었지요. 햇살이 그 위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새암은 천천히 걸어갔어요. 초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암을 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약초 줄기가 툭 떨어졌어요. 그러나 초은은 달려오지 않았지요. 그냥 그 자리에 앉은 채 새암을 바라봤습니다. 새암이 그 앞에 멈춰서서 말했어요. 초은아, 내 덕에 내가 살았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지킬 차례다. 초은의 얼굴이 조금 붉어졌어요.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울지는 않았지요. 그냥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나으리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람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왔어요. 약초 향이 실려왔지요. 따뜻하고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한씨는 며칠 뒤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완전히 낫진 않았지만 햇볕 아래 앉아 있을 수 있을 만큼은 됐지요. 새암이 찾아오자 한씨는 그저 웃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웃음이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억울함의 그림자 속에서 피어난 하나의 빛처럼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벼랑 끝에서 시작된 인연이었어요. 한 사람은 죽으러 갔고 한 사람은 약초를 캐러 올라갔지요. 그 둘이 만난 것은 우연이었을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시간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 이야기는 지금도 만송현 산골에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약초꾼 소녀 초은과 구사일생 도련님 윤세암의 기묘한 인연담으로요. 억울함이 억울함을 알아보고 그 속에서 사람이 사람을 살린 이야기였지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을 기원합니다.